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 막 몰려 들어오는 그런 초입에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그냥 시장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놔 버리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값을 다시 한 번 더 띄우고, 기득권층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서민들, 중산층 피눈물 흘리고 젊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면 정말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채널의 제목이 경제포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회를 좀 건전하게 바꿔나가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인데요. 특별히 최근에 와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부동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동산을 계속 몰빵해서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강론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더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난 2017년 이후에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한 3배 정도 올랐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지방도 한 2배 정도 올랐다니까 이미 그것만 봐도 이미 너무 많이 올랐구나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전 세계적인 그러한 주요 도시들의 어떤 주택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일반적인 그냥 가격 총액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 나라의 평균적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 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그 눈비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런 제일 그래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24.9, 제일 아래에 있어요. 22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4.9,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한 24.9다, 25 정도 된다. 이게 서울을 의미하는 건데,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평균적인 소득 대비해서 가구 소득 대비 한 25배 정도 된다. 그 말씀은 그 평균적인 가구가 평균적인 주택을 서울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년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모아야지만 겨우 산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평균적인 가구 소득을, 연소득을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평균적인 서울 주택 가격을 최근 그 자료를 보면 한 12억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강남 같은 데는 12억이 아니라 20억, 30억 이렇게 막 되는데, 12억 전 더 될 거라고 보는데, 12억이라고 치더라도 12억인데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배가 넘는다. 그래서 20배에서 25배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강남에 집을 내가 구입하겠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연수입을 갖고 있는 가구는 이게 25년이 아니라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모아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지 겨우 가능할까 말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7, 8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2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2위면 그래도 우리보다 더 집값이 높은 나라도 있고 그런 도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도시들이 다 어디냐면 소위 얘기하는 개도국, 신흥국들의 그런 도시예요.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여기 중국에 보면 샹하이라든가 쉔전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이러한 도시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도시 말고 선진국들의 도시를 보면 런던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16배, 우리나라가
25배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요. 싱가포르 제가 말씀을 좀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그 조그만 나라, 인구 밀도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그래도 집값이 15배예요. 이것도 15배가 된 거 최근에 거기에 있는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 민간주택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가지고 이게 올라서 15배 정도이거든요. 그 동경 같은 경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값이 1990년에 정말 꼭지까지 막 올랐다가 이게 막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뭐 동경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서울보다 굉장히 광역으로 넓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플러스 뭐 인천, 경기 다 합해도 제가 볼 때는 도쿄보다 더 비싸요.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싸도 너무 비싼 상태고 또 뉴욕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 맨하탄 우리 강남 지역 아파트를 비교하면 대체로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인 1인당 GDP가 한 2.5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평균적인 집값이 25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득 대비로.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2.5배 거기가 더 소득이 높으니까 당연히 PIR로 보면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11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도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런 도시들은 주로 이런 신흥국들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데에서는 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워낙 못 살고 열악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정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옆에 그 우리보다 높은 나라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뭐 레소토라든가 뭐 이런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값을 봐도 정말 우리나라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집값을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계속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우리나라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값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로 그래도 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가 알을 낳더라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뭐 누울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합계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조사가 최근에 나와 있는데 출산의 결정 요인 1위는 집값이다. 뭐 이런 자료가 뭐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국책연구원이죠. 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보여드린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출생 아수하고 합계 출산율 추이를 70년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70년에 우리 태어나는 그 아이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해 23만 명 태어났고 출산율도 보면 그 당시에 70년에는 무려 4.5명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아마 이게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집값이 계속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출생 아수도 그렇고요. 합계 출산율도 그렇고 이렇게 일정한 그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보면 이게 빨리 떨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70년대 산하 제한 조치를 했잖아요.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0년부터 한 85년까지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언제 많이 떨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요. 또 최근에 2017년부터 지금 계속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기간이 언제예요? 이 기간이 바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그 변화 추이하고요.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택가격 지수,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그 주택가격 지수를 이걸 100에서 원지수를 뺀 것을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왜냐면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100이 이제 주택가격 지수, 이제 100이 이제 그 기준 지표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상승했냐 이렇게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얘를 빼버리면 그 원지수에서 100에서 원지수를 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2000년대 초중반 이때 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주택가격 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때예요. 이때가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뭐 열심히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그때 그 UN 에스캅에 나가서 근무할 때인데 제가 사놓은 집값이 자고 나면 이게 뭐 수천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근무하러 나갔을 때하고 들어왔을 때하고 집값이 정말 3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기쁜 일이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정말 제가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집값을 띄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출산율이 그렇게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2017년 이후에도 보시면 여기 합계 출산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졌잖아요. 2017년 합계 출산이 1.05명이었었는데 지금 0.72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기준으로 이것도 또 다시 3배 정도 또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때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 값이 우리 0.86이에요. 1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물론 역수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0.86이에요. 거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그때는 출산율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정치권도 들으셔야 되고요. 정부도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국토연구원에서도 연구 자료로 그걸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산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합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굉장히 빠르게 불러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구 고령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 연령 인구는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게 70년대 한때는 연간 15% 가까이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이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그 추세선을 빨간 선을 제가 그렸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사이클이 있긴 하죠.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선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더 감소할 거라는 거죠.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그러한 연구 자료를 보시면 여기 80년대 이후에 이거 보면 10년씩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10년, 1981년부터 90년까지 연간 평균적인 성장률이 그 당시에는 9.5%였어요. 그러다가 7.1%, 4.7%, 2.9%, 2.1%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에는 뭐 1.4%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속을 들여다 보시면 여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노동 투입 기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GDP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자원,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그 토지 노동 자본, 토지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 이것을 이용해서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노동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노동력이 70년대, 80년대에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한강의 기적,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노동의 투입량이 늘어나서 연간 경제 성장률을 그 당시에는 2.3%, 2.5%포인트씩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0.4%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지금 이게 10년 단위로 이거 2020년부터 22년까지 가장 마지막 거는 최근 3년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0%로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도리어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 투입과 그리고 여기 총요소 생산성 기여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도 다 떨어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 나라의 그 GDP라고 하는 거는 토지, 노동, 자본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거다. 근데 거기 기술이 들어간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기술이 바로 이 총요소 생산성이거든요. 그 기술이 보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기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때는 이 80년대에는 연간 2.9%씩 막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2.1%, 2.0%, 0.6%, 최근에는 0.2% 거의 기술이 진보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본 투입도 보시면 이게 자본 투입이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중에 또 중요한 생산 요소잖아요. 그게 보면 4.1%, 3.5%, 2.1%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동 투입 기여는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또 그 속에서 총 요소, 총 생산 연령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자본 투입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총요소 생산성 기여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다음 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바로 엊그저께 발표한 그런 자료인데요. 투자 부문에 보면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2023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GDP에서 한 32%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총 투자는 그 속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기술 투자고 이게 대부분 설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건설 투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건설 투자가 전체 총 투자 그러니까 GDP 대비로 보는 겁니다. 그 건설 투자가 15.4%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투자, GDP 속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건설 투자라는 거예요. 이 건설 투자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 설비 투자는 9.6%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기술개발 투자, R&D 투자거든요. 이것은 9.6%, 7.1%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건설 투자가 이게 2000년에 14.7%에서 이게 15.4%까지 도리어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비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투자는 약간 증가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 비중이 굉장히 낮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자본 투입 기여라든가 아니면 이 총요소 생산성 기여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그 증가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더 줄어들 거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걱정은 뭐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을 계속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난 2017년 이후에 무려 3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빚내서 집을 사버린 거잖아요. 빚내서 집을 사다 보니까 소위 영끌이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집값이 더 많이 뛰니까 내가 돈을 빌려도 충분히 그것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얼마나 많이 빌렸느냐면 우리나라 경우에 GDP 대비 100%가 넘는다. 그러한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러한 새로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우리 기준연도를 예전에 2015년을 기준연도로 했는데 2020년으로 기준연도를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계하는 그러한 방법을 약간 바꿨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GDP가 좀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게 한 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5%든 100%든 이 정도는 거의 지금 꼭지를 이미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IMF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여기 보시면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 옆에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미국이 한때는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대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게 바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던 때예요. 그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거든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예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돈을 빌려주면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그러면서 집값은 막 뜨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 터진 거거든요. 그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도에 버블이 꺼졌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90년도까지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면서 또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그 당시에 얼마까지 올랐느냐면 68%까지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100% 수준이라고 했는데 뭐 개정된 그러한 우리 GDP 추계 방법을 하면 뭐 한 95%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 그리고 주식 버블이 꺼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계속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가계부채를 계속 높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 그래서 40조 원을 풀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돈이 결국 가계부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한 거죠. 올해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다시 또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고 집값이 다시 또 꿈틀거리고 있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여기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하나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지난 2달 동안에 보시면 여기 4월에 한 4조 4천억 그리고 5월에 다시 또 4조 7천억 그러니까 9조 원 이상 또 다시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이게 전부 다 정부가 이 DSR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회하는 말 그대로 특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그게 마치 출산 장려책인 것처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을 쓰니까 결국 자꾸 이 가계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 주택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이것이 도리어 젊은 사람들이 빚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주택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정책을 써서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전 세계 선진국 도시 중에 제일 높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고 또 그것이 인구 고령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이거 앞으로 이 0%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이게 계속 부동산 쪽으로 전부 다 투자 재원이 다 몰려가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총 투자 비중이 한 32%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로 가고 있다. 집 짓는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다른 항만이라든가 뭐 도로 건설도 하는데 거의 이건 할 거 다 했거든요. 거의 집 짓는 데 다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 R&D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까지 이미 와버렸다. 그런 상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당장 터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부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원리금 갚느라고 사람들이 도대체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정치인들,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분들, 특히 서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정말 제 말씀 꼭 좀 들어주세요. 주택가격은 그냥 안정화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종합부동산 뭐 세제를 갖다가 뭐 아예 없애느니 뭐 그래서 더 세율을 뭐 낮춰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거 제대로 된 그런 부동산 세제, 주택 관련된 그러한 어떤 조세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과 출산 여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런 공공주택을
뭐 또 민간주택까지도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 막 몰려 들어오는 그런 초입에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그냥 시장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놔 버리면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값을 다시 한 번 더 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기득권층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서민들, 중산층 피눈물 흘리고 젊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그래서 정말 이생망 해가지고 정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면 정말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많은 분들과 공유 좀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함께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